자, 오늘 아주 조금은 불편하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벌써부터 긴장되는데요.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항상 새로운 배움을 갈망하고 핵심을 찾는 여러분도 관계 문제 앞에서는 작아질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한 명쯤은 바로 탁 떠오를 만한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만 잊어버려야지, 막 용서해야지 이렇게 머리로는 수백 번 다짐하는데요.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맞아요. 도무지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죠. 네. 그래서 그 뾰족하고 날선 감정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가 더 지치고 갉아먹히는 느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깊이 미워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거니까요. 오히려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난 괜찮아 이렇게 포장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더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오늘 깊이 있게 탐구할 자료는 헬퍼백곰이라는 분이 쓰신 스피치 에세이 세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인간의 심리를 아주 섬세하게 건드리는 텍스트더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 관계 속의 상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상처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군요. 네, 그리고 결국 용서라는 게 억울함을 꼭 참고 상대방에게 져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자 완벽한 해방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보통 상처와 용서라는 주제는 그 도덕적인 당위성으로 흐르기 쉽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빠지기 쉽죠. 네. 그런데 이 자료는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과 심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깊이 분석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에세이의 도입부를 보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환상 하나를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깨버립니다. 사랑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건데요. 사랑에 대한 통념이요? 네.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막 심장이 쿵쾅거리는 설렘, 다정한 말, 따뜻한 눈빛 이런 것들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들이죠. 그런데 작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감정은 아니라는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큰 심리학적 맥락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낯선 사람이나 적당히 거리를 둔 동료에게는 깊은 상처를 받지 않거든요. 그냥 좀 무례하게 굴면 화가 나고 불쾌해할 뿐이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 아니면 영혼을 나눴다고 생각한 오랜 친구처럼 사랑이 아주 깊숙이 개입된 관계일수록 상처의 깊이는 치명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만큼 무방비 상태라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는 필연적으로 기대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주겠지라는 그 거대한 기대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네, 내가 그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가 배신당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기대가 상처로 변하는 거군요. 네, 사랑하기에 기대하고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낙차도 큰 법이죠. 그 낙차가 바로 서운함이라는 감정으로 형태를 바꿉니다. 서운함이 쌓여서 굳어지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서운함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겹겹이 쌓아둘 때 그게 날카로운 상처가 되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설적으로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게 되는 거군요. 이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현실에서 겪는 갈등들이 쫙 퍼즐 맞춰지듯 이해가 갑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죠. 그런데 상처를 받고 나면 솔직히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오늘 에세이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를 포착해냅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해?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이런 목소리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외쳐본 문장일 겁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런 억울함에 밤새 입을 걷어차 본 적 있으시죠? 용서하는 순간 내가 겪은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것 같고 그냥 지는 것 같아서
미움을 꽉 쥐고 안 놓으려는 그 마음. 전문가님, 이거 단순히 자존심 문제인가요? 자존심이라기보다는 통제감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적 발버둥에 훨씬 가깝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 관계의 피해자로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거든요. 억울함을 훈장처럼 꼭 쥐고 있으면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미움을 꽉 쥐고 있는 행위가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는 거죠. 여기서 에세이의 핵심 은유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진짜 한참을 멈춰 있었는데요. 미움은 오래 품을수록 커지고 미움으로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는 강렬한 문장입니다.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자 아하 모먼트가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뼛속 깊이 미워하면 저 사람한테 엄청난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불길 한가운데서 숨막히며 죄가 되어가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네,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누군가를 원망할 때마다 우리 뇌는 그 상처받았던 순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분비합니다. 과거의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현재의 내 에너지를 전부 태워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만 하는 이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작가가 말하듯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걸 넘어 내 마음을 묻고 있던 매듭을 푸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고여있던 분노와 서운함을 흘려보내는 용기라는 거군요. 네, 상대를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동시에 가장 먼저 열리는 건 바로 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감옥의 문이라는 통찰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는 거죠. 와, 용서가 나를 위한 해방이자 나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였더니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머리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가는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를 위해 용서하자라고 마음먹는다고 1초 만에 분노가 사라지진 않죠. 네, 이 에세이가 정말 탁월한 건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세월이라는 아주 긴 렌즈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고착화되는지 분석한 대목은 이 텍스트의 백미입니다. 인생의 단계별 변화를 아주 예리하게 짚어냈어요. 네, 제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네 친구랑 흙바닥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사과 한마디면 금세 웃으면서 떡볶이 먹으러 가잖아요. 아주 유연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시기죠. 그런데 청년기가 되면서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라는 거대한 벽이 세워집니다. 내가 굽히면 내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러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요. 중년기에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상처가 훨씬 깊고 복잡하게 영혼에 들러붙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그 원망 자체가 내 지나온 삶을 설명하는 서사가 되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부르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서사를 놓아버리면 내가 겪은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에세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먼 세월의 끝, 인생의 황혼기를 보여줍니다. 그때 남는 건 뾰족했던 자존심도 아니고 정당함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남는다고 하던가요? 지독한 후회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안아줄 걸, 조금만 더 이해해 볼 걸. 내가 끝까지 쥐고 있던 그 억울함이라는 트로피가 사실은 허망한 껍데기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우리가 용서에 대해 가진 가장 큰 오해를 바로잡고 재정의를 내립니다. 용서의 재정이요? 네, 용서는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일이나 상처를 없던 일로 덮어버리는 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팠던 그 시간과 팩트를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내 삶의 일부가 망가졌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기꺼이 그 아픔 위에 사랑을 다시 얻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잠깐, 아픔 위에 사랑을 다시 얻는 선택이라니 저는 이 표현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망가뜨린 기억 위에 사랑을 얻는다는 게 본성에 너무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본성에 어긋나는 게 맞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중력처럼 자연스럽지만 용서는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아, 그래서 에세이에서 용서를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방어적인 본성을 거스르고 넘어졌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지적인 결단이죠. 그래서 작가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랑이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와, 저절로 흐르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결단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문장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가장 강한 사랑이라는 말이 훅 들어오네요. 그렇죠.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인 셈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쯤에서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오래된 이름 하나가 있으신가요? 아직 풀지 못한 이야기나 차마 건네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네요. 마음속으로라도 조용히 읊조려보라는 겁니다. 괜찮아. 이제는 널 내 마음에서 놓아줄게. 라고요. 이 한마디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전에 이 결단은 청취자 본인의 마음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만들고 변화시킬 겁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의 힘을 스르륵 푸는 순간 경험하게 될 평화로움이죠. 맞아요. 그리고 에세이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통찰을 공유합니다. 용서는 사랑이 끝났을 때 마지못해 하는 뒷수습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텍스트를 끝까지 읽다 보면 아주 뭉클한 맺은말이 나옵니다. 작가가 언제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아, 그 부분요.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어떤 특정 종교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장이 텍스트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텍스트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장은 아주 특별하죠. 작가가 단순히 이러이러하게 사세요 하고 조언을 던지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의 해방과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텍스트가 단순히 정보를 넘어 읽는 이를 향한 깊은 사랑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누군가를 마음에서 놓아주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자신을 안아주게 되고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따뜻한 사랑이 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죠. 특정 맥락을 떠나서 그 마음의 본질, 즉 타인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놓아줄 때 찾아오는 그 거대한 내면의 변화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에세이의 핵심 통찰들을 갈무리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에 붙어있던 오해들을 싹 다 벗겨냈습니다. 네, 용서란 억울함을 참고 져주는 것도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내 마음의 매듭을 풀고 그 쓰라린 아픔 위에 사랑을 다시 얹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주도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풀어주는 열쇠가 알고 보니 내 영혼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미움이라는 쉬운 길을 거부하고 용서라는 힘든 길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형태의 사랑임을 오늘 자료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밤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곱씹어 보실 수 있는 조금은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타인에 대한 용서와 자아의 해방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픔 위에 기꺼이 사랑을 얹기로 결단할 때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용서해야 할 대상은 나를 아프게 한 타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타인이 아니라면 남에게 상처받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던 혹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아파해야 했던 과거의 나 자신이 아닐까요? 와, 뼈를 때리는 화도네요. 남을 놓아줌으로써 나를 안아주게 되는 것이 용서라면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던 과거의 나 자신을 완벽히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까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피어날 그 눈부신 사랑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한번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이제 너를 자책하던 마음도 내가 놓아줄게.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피어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매력적인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